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한국 시장에 굳이 들어와서 굳이 사야 되는 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독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1등 기업이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자, SF플러스 자사운용에서 이제 액티브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사운용사 본부장님이시니까 올해 다 갔잖아요. 이제 사실은 벌써 12월 10일인데 어떠셨나요? 예, 뭐 올 한 해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였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거의 80% 정도가 상승한 상황이고 정말 완전히 환골탈태한 우리나라 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 특히 액티브 매니저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좋았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액티브 매니저들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잘해야 되는 과제. 벤치마크 코스피 지수보다. 그렇죠. 벤치마크인 코스피보다 잘해야 되는 게 저희의 과제라서 그것보다 좀 앞서 나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사실 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선택했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긍정적이어서 아웃퍼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쉽지는 않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돌아왔다는 측면은 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미국으로 다 가야 된다. 우리나라 원화자산 의미 없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증시가 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아졌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주자 근데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고점까지 80% 올랐다라는 게 이게 저점과 고점만 따져서 그런 건데 그럼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80% 수익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없으시죠. 몇백 프로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으면 지수가 80이면 사실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뭐 100%, 200%, 300% 나야 되는데 일반 지인 중에서는 잘 없단 말이죠. 그죠. 오히려 고수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더 수익률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움직였던 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수분들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중소형. 그쵸. 대형주를 잘 안 고르시죠. 우리나라 올해 뭐 조방원이라는 컨셉들로 나왔던 종목들도 전부 다 사실 대형주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를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도 완전히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도 뭐 집에 계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만나는 것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저들이나 전문가들한테는 좀 어려웠던 한 해. 그런 한 해였지 않나. 그래서 저 주변에 보면 이제 개인분들은 어쨌든 주식을 좀 사고 팔잖아요. 특히 이제 개인이 사고 팔기도 하는데 한국 주식은 사고 팔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사고 팔기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또 미국 주식을 대부분 중소형주 모르니까 네. 아예 그냥 빅테크나 대형주 시총 되게 큰 거 위주로 하고 한국 주식은 이제 작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어쨌든 한국 주식보다 덜 올랐죠. 그래도 올랐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주식 가진 사람보다 개인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오늘 지금 장중에 보니까 코스피 4,132 정도입니다. 외국인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연말 산타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사실 12월 10일인데 내일 오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 FOMC 결과가 있게 되죠. 내일이에요? 예, 그래서 FOMC 금리 방향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의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여지고요. 예측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금리 인하 25bp 정도는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으로 다시 시장이 약간 돌아선 상황인데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이 좀 쇼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빅컷에 대한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50bp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변화에 대한 좀 저희가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실적 발표 흐름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산타랠리라 하더라도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난 실적 발표의 결과들을 돌아보면서 리밸런싱하는 기간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12월 11일 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의 대표 종목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 주목해 보시면 사실은 뭐 12월 말에 있는 산타랠리는 크게 뭐 의미 있는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의 변동성보다는 1월 말에 있을 4분기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펀더멘탈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해 보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1월 FOMC 25bp 금리 인하는 이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니게 되면 이제 시장에 큰 변수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내년 4월까지 금리 인하가 단 한 번일 수 있다는 또 비관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케빈 해시, 이제 1월 달에 아마 가장 유력한 FOMC 이제 의장으로 임명될 것 같은 트럼프가, 그분은 또 왕비둘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실한 분위기, 이제 시장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건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내년 금리 경로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덜 내릴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일까요? 네네, 그렇죠. 결국에는 지난 5년간의 금리 흐름들을 한번 보자면 미국 금리가 30년 평균이 2.5% 정도 되거든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근데 지금 4% 정도 권역에 계속 있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라고 봤을 땐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4% 5% 이상이 계속 된다면 사실 이 정도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돈값이 너무 비싸지는 그런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향 안정화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임명을 하게 될 이제 페드 의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완화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내년에 별로 부담은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서도 25bp냐 50bp냐 혹은 뭐 컷을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 뒤에 나올 코멘트에서, 지난번 코멘트에 한번 나왔던 게 AI로 인해서 실제로 고용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건데 AI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은 되지만 고용이 불안하다면 돈은 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와 AI의 발전을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중장기적인 흐름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뭐 내년에 금리가 그래도 하향 안정화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사실 좀 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보다 낮은 상황인데 사실 동결하고 있죠. 그죠. 30년간 평균 금리로 보면 한국이 2.9%, 그러니까 3% 정도였고 미국이 2.5% 정도였는데,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441조 원 전망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또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지금 코스피 4,100 초중반의 이 시점에 공포리그 비중을 확대해야 할 적기인지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뭐 전고점이 4,200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시장을 볼 때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가치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 건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마다의 비즈니스 모델마다 다 다르겠지만 종합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이라면 사실 밸류에이션 조금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불확실하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그 자리에 놓더라도 앞에 있는 EPS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이익의 증가인데요. 내년에 우리나라 EPS 성장률 전망치가 37%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밸류에이션이 가만히만 있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7% 성장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포워드로 시장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배 정도를 12배까지 올려놓을 거냐 이건 고민은 좀 해봐야겠지만 이익 성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수 레벨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종목별로 업종별로 지나치게 조정이 있는 것들을 좀 채워나가는, 근데 내년의 장세는 사실 올해보다는 좀 더 어려운 장세가 될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섹터별 차별화가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섹터별 차별화를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섹터별 차별화 올해도 사실 굉장히 좀 심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끌었던 거는 누가 뭐래도 조방원 전이죠. 자, 조방원 전력기기 지금 좀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조정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 뭐 저가 매수는 아니어도 조정받은 상태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 조정이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조정이 많이 된다면 저희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우선순위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조방원에서 조가 조선, 방이 방위산업, 그 다음에 원이 원자력인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순서로 보면 방위산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인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인데요. 결국 조선이나 원자력은 수주를 한번 가져오면 수주를 채워놓은 걸 계속해서 내주면서 가야 되는 건데,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조선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의 수주는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조선소를 늘리면서 캐파를 늘려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EPS 그로스를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잘 안 나올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수주가 나왔을 때 그 캐파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캐파가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포탄 같은 이제 재사용이 계속 돼야 되는 리커링 매출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매출이 가능한 반복적 누적적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지나치게 또 조정이 많이 나오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적용하셔서 접근하면 피부 미용 기기에서 이런 거 재사용 가능한 기기들 때문에 클래식 시장 파말이 있었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네. 예, 딱 그런 포인트로 밸류에이션의 갭이 나거든요. 그러면 네. 장비업체 소부장 중에서도 저희가 소재업체를 좀 더 선호한 이유도 이러한 리커링 매출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줄 수 있고 비즈니스가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그나마 방산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네네. 방산은 지금도 계속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지금 여기서 멈추기에는 좀 더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예, 국내 방위산업도 그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내가 그냥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한국 시장에 굳이 들어와서 굳이 사야 되는 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독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1등 기업이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를 만든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런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70년 동안 휴전 기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왔던 국가도 없고요. 이거를 이제 수주받을 수 있는 충분한 캐파를 가지고 있고 발전되어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이런 방위산업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SF+에서도 방산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산이 어쨌든 주가가 오른 거는 러우 전쟁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러우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 기타 등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수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가치도 올랐을 텐데 이제 전쟁이 약간 더 늘어나기보다는 그래도 벌어진 전쟁들이 살짝은 좀 정리되거나 그렇죠. 러우 전쟁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에서 살짝씩 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전쟁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전쟁을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그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종료된 다음에도 아무리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수주가 들어온다 해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도 주가가 오르고 전쟁이 정리돼도 주가가 오르면 요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네네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대비해서 모멘텀 있게 성장하는 건 분명히 둔화될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 이 전쟁, 러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였다라는 건데요. 러우 전쟁 이전까지는 사실 독일에서 만드는 재래식 무기나 유럽에서 만드는 재래식 무기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이 나보니까 얘네들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는 전쟁 구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트리거를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뀌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실적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작년처럼 이렇게 뿜는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신뢰할 만한 섹터가 됐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로 접근하시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쟁의 모멘텀은 사실 좀 제한적인 상황인 것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연기금이 또 최근에 코스닥에서 로봇과 바이오주 담고 있던데요. 그 이유랑 개인이 따로 사도 괜찮은가? 로봇과 또 바이오주가 또 최근에 또 주가도 좋기도 하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섹터 차원에서 좀 순환매적인 측면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상반기부터 이어왔던 여러 가지 섹터에서 주가 상승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로 좀 움직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헬스케어나 로봇으로 두 개를 산업을 나눠서 보자면 헬스케어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로 분할을 하면서 CMO라는 비즈니스 하나의 독립된 기업으로서 전 세계 1등 캐파를 가진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독립상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슈는 있었지만 SCJ형으로 넘어가면서 로열티 매출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가 받쳐주는 그런 산업이 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준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진흥시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은 알겠지만 사실은 실체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다 메케니컬한 거를 담당하다 보니까 두뇌 영역을 잘 못하고 있고 알고리즘의 영역은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대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8.5조의 PSR이 400배가 넘는 상황이라서 이걸 설명하는 구간까지 실적이 나오려면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성장 산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일부는 가져갈 수 있지만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섹터가 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담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는 램보 로보틱스 왜 그렇게 많이 투자했을까요? 근데 이제 삼성은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봇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자율주행차는 사실 이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라도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 내부적으로는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삼성의 600조짜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의 투자는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과 좀 연결하면 이제 조방원에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트럼프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실제 트럼프가 당선 전이었나요 후였나요 어쨌든 이제 한국에 조선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로봇도 뭔가 지금 트럼프가 2026년에 미국의 산업 전환으로 로봇을 미룰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 로봇 테마가 올해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가 상승의 섹터를 트럼프가 어느 정도 결정 지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내년에도 로봇이 거기에 큰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피지컬 AI의 하나의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은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의 조선을 딱 집어 얘기한 게 이미 경쟁 관계가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만 남아있고 그게 아니면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군요. 예, 중국은 사실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이 이미 정리가 다 됐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로봇 산업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미국 기업에서는 테슬라가 또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기업이 선두권으로 치고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적인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겠지만 1등을 가리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 좀 개별 종목을 딱 하나 집어서 가자 이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로봇에 만약 투자한다면 뭐 섹터 ETF를 투자하라는 의미신 건지 아니면 한국보다는 미국의 로봇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의미신 건지. 예, 저희는 테슬라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저희는 앞으로 승기를 잡아갈 거라고 보지만 중국의 역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 ETF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좀 씨앗을 뿌려둬야 할 제2의 알테오전 이제 시총 1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죠. 저 올해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코스피의 제2의 SK하이닉스가 될 잠재력을 가진 섹터는 어디일까요? 2026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되고 유망 섹터 그리고 어디가 될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제2의 알테오전의 제2의 SK하이닉스처럼 한국 주식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제 내년에 좀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될 유망 섹터를 좀 골라보자면 피지컬 AI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젠슨 왕이 CES에서 피지컬 AI 성장성을 에이전틱 AI보다 훨씬 더 크게 잡아놨는데 본격화되는 건 내년부터 옵티머스 로봇이 양산돼서 판매가 되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이 실행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감독형 FSD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로봇 택시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라고 내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일라이 릴리의 경부용 비만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중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어서 이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섹터 다 보자면 큰 시장의 성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큰 산업의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 거냐에 대한 뭐 간단한 계산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 그냥 뭐 간단하게만 계산을 잠깐 해보자면 자율주행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냐 보면 사람들이 일일 평균 운전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OECD 평균으로 한 1시간 반인데 1시간으로 좀 잡고 전 세계 차량 대수가 15억 대인데 시급을 한 $5 정도로 잡아서 이 운전하는 거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면 한 4천조 정도의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큰 시장에 대해서는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이게 굉장히 러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다 된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품고 있어야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이러한 계산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비만 치료제도 이런 계산을 해보시면 몇 천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섹터만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내년에 더 좋다는 의미인 건가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측면에서도 네.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라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들어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또 중요하게 쓰일 거거든요.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일주일 제형으로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들을 뭐 한 달 제형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이제 제형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제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회 요인을 이 그 줄기 아래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제형, 한 달 제형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한 번 맞으면 일주일 동안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달, 한 번 맞으면 한 달 갈 수 있게 해줘요. 엄청난 편리성. 예, 그렇죠. 편리성. 거기 아까 릴리에 제가 말씀드린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그거랑 또 다른 건데 네. 하루에 한 번씩 알약을 먹는 거거든요. 얼마나 더 편하겠어.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주사에 대한 부담은 그렇죠. 다들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형의 변화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많이 맞더라고요. 효과 확실하더라고요. 사실 속 빠진 사람들 제가 물어보면 나 사실 위고비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맞고 계세요? 네네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식욕이 엄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식욕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은 용량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효과를. 책이 너무 좋으셨어요. 용량 가용량 때려야 돼. 근데 약간씩 니글거리는 느낌은 있어가지고 이거 효과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